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 30년 동안에 잃어버린 경제를 겪어왔었죠. 그래서 일본 당국은 뭐냐면 경제를 부흥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가전 정책 수단을 쓰더라도 성공을 못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베 총리인데요.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주장해서 바로 현금을 무제한 살포해서 일반 국민들 하여금 편차를 가지고 소비하게 하고 소비해서 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의 발상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무제한 현금 풀기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좀 활기가 있고 회복이 됐는데 무제한 돈 풀기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시중에 필요한 통화량 이상으로 무제한 통화 공급이 되면은 인플레가 반드시 생깁니다. 인플레 생기게 되면 결국은 고통은 누가 받느냐? 서민들이 받죠. 받는데 그 전에 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실제로는 제로 금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한 그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 함으로써 결국은 무제한 돈 풀기의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무제한 돈 풀기로 해서 바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인플레가 생겨버렸죠.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 서민들이 미정유에 경험하지 못한 물가고에 따라서 우유나 빵을 사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생활고가 격심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목적은 뭐냐면 디플레에서 벗어나서 인플레 2%가 되면은 돈 풀기 중단한다 그랬는데 일본은 성공했는데 통계 수치상으로는. 그러나 통계 수치하고 실제 겪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르죠. 통계 수치는 2%에 가까이 갔는데 실제로는 서민들이 겪는 물가고는 뭐냐 그 몇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결국 무제한 돈 풀기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우에다 일본 총재였는데 이분은 뭐냐면 학자 출신입니다. 그전에도 일본 금융 정책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에다 총리는 바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느냐. 7월 중에 뭡니까? 바로 일본이 보유한 현금 38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들어부어서 맞죠? N 약세를 N 강세로 전환시켰죠. 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일본의 하나의 필살기 비슷한 건데 왜냐하면 금리를 변동시키면은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미 재무부 당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행해졌지만 외환시장에다가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투매해가지고 N 약세를 N 강세로 이제 전환시켰습니다. 한 20엔 정도의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 보면 일본이 경제가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환율에서 1년 그 차이는 뭐냐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20엔 정도면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렇죠? 우에다 총재가 바로 그런 고심에 따른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일본 유럽 중앙은행에서 뭐냐면 바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 버렸습니다. 빅스텝으로요. 상당히 약한 거죠. 세계 돌아가는 이제 경제 시스템을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로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빅스텝으로 0.25도 아니고 0.5%의 빅스텝으로서 바로 금리를 전격적으로 단행해 버렸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세계 경제 3대 축이 있는데 미국, 일본, 유럽인데 미국은 고금리로서 5%인가요? 5.5%인가요? 기준 금리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고 유럽은 다시 저금리에서 빅스텝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일본은 뭡니까? 그 자리에 제대로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결국은 높은 금리를 가버리면 자기들 앉아서 뭡니까? 바로 상대에서 저금리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금리를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발상이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미 증권거래소가 바로 반응했죠. 일본은 뭐냐면 저금리인데 저금리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장 참여자를 예상하기를 일본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0.1% 정도 아니었겠나 했는데
우에다 총재는 그걸 뛰어넘어서 0.25%를 했죠. 0.25%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일본 경제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시장 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 2.5배거든요. 그럼 1%라는 게 굉장히 큰 거죠. 1%가 0.1%가요. 그래서 미 정부 거래소도 그래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고요. 따라서 일본 도쿄 외환거래소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승리를 추이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경제 동안은 저성장이죠.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또 뭐 부분적으로 했지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일본이 아베노믹스에서 바로 무제한 돈 풀기로 해서 그 성공한 케이스로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국은 이제 이렇게 좀 다운됐죠. 다운됐는데 한국, 일본은 이렇게 무제한 돈 풀기로 해서 물가가 상승이 된다는 악영향도 있었지만 그 효과로서 경제 성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일본 성장률이 바로 한국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보도가 일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 대가가 비슷하다 그랬죠. 그 대가는 뭡니까? 바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서민들이 바로 생활고를 겪을 수 있는 정도로, 즉 빈민을 지를 정도의 물가고 생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가가 평준화 인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물가 인상되는데 결국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에다 총재가 바로 결단하지 않았겠느냐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 대선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해리스 트럼프가 있죠.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는 GD청이 결국은 백인 흑인 노동자들입니다. 백인 노동자청이고요. 주로 제조업에 관계되죠. 그럼 제조업에 관계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들의 우호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은 결국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니까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야 되고 낮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로 약달러 정책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리스는 그 반대 입장이죠. GD청은 주로 미국의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뭡니까? 흑인 계층이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그래서 젊은 계층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뭡니까? 복지를 좀 강조하죠. 나눠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해리스와 바로 트럼프는 GD층이 다르기 때문에 취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스가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냐면 약달러 정책을 갈 가능성이 많고요. 해리스는 이제 자기가 경제 정책에서 명확히 좀 설명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바이든과 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와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일본이 그냥 강달러냐 약달러냐 어느 입장을 취하나 강달러 약달러에 대해서 바로 일본이 엔 약세냐 강세냐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상반된 개념인데 어느 쪽을 취하게 되면 결국 필연적으로 결과적으로 뭡니까? 미 대선에 애초에 어느 쪽이든 개입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봐서는 엔 약세 강달러, 엔 강세 약달러 어느 쪽을 스탠스를 취하는 게 자체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미 대선에 개입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불편한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엔 약세를 강세로 전환한다는 시스템을 계속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다 총재가 그걸 회피하는 우회하는 방법으로서 금리 인상을 선택하지 않았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디까지가 있느냐, 또 효과가 의미가 있느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만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미 대선과 맞물리가 있는 부분이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